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1980년 한국의 경기 침체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크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형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은 전혀 다른 위기였습니다. 이번에 부족했던 것은 기름이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고 결국 주식과 부동산, 고용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어떤 종류의 침체였는지, 어떤 재무구조가 위험했는지, 달러와 예금, 국채, 금과 은,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IMF가 왔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IMF가 먼저 와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먼저 발생했고 달러가 부족해지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IMF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에는 왜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졌을까? 입니다. 위기 직전 한국 경제는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1994년과 1995년 경제 성장률은 8%를 넘었고 1996년에도 6%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건설 등 여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제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약 400% 수준이었고 30대 재벌은 500%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 돈이 1억 원인데 4억 원, 5억 원을 빌려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반대로 작동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대출 연장까지 막히면 기업은 순식간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과 종금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해외에서 단기 외화자금을 많이 조달했습니다. 그 돈을 국내에서는 더 긴 기간의 대출과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개월 뒤 갚아야 하는 돈을 빌려서 친구에게 3년 뒤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3개월 뒤 은행이 다시 돈을 빌려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차환,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이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갚으세요. 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에게 3년 뒤 받을 자산은 있지만 오늘 갚을 현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동성 위기입니다. 1997년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외화부채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달러로 조달한 부채가 많은데 원화로 벌어들이는 자산이나 수입이 중심이라면 환율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달러의 빚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900원이면 원화로 약 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800원이 되면 같은 1억 달러의 원화 환산액은 약 1800억 원이 됩니다. 달러빚 자체는 그대로인데 원화 기준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997년 위기의 취약성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았고 금융기관들은 해외에서 짧게 외화를 빌려 더 장기적인 곳에 사용했고 외화부채와 원화자산, 수입 사이의 통화 불일치도 존재했습니다. 1996년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됩니다. 반면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1996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230억 달러까지 커집니다. 부족한 달러를 메우려면 해외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외화 차입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무너집니다. 이어 산미와 진로 등이 흔들리고 여름에는 기아까지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몇 곳의 부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1997년 7월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통화가 흔들리면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평소에는 만기를 연장해주던 해외은행들이
이번에는 달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순간 한국의 문제는 전체 빚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오늘 갚아야 하는 달러가 있는가? 로 바뀝니다. 기업도 달러가 필요하고 금융기관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달러를 회수합니다. 달러가 귀해지면서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 모습을 본 해외 금융기관들은 더 불안해지고 자금을 더 회수합니다. 외환위기의 악순환입니다. 결국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어떤 종류의 침체였을까요? 1980년은 오일 쇼크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기가 나빠진 스태그플레이션형 침체였습니다. 1997년은 다릅니다. 외화 부족과 금융 불안이 환율과 금리를 끌어올렸고 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고용까지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외환 은행 위기가 신용경색을 거쳐 실물경제 침체로 번진 위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998년 한국 경제는 크게 위축됐는데 소비자 물가는 약 7.5% 상승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물가는 왜 올랐을까요?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서 해외에서 사오는 원유와 원자재, 각종 제품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환율발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1980년과 같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동시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강한 수요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는 환율 때문에 올랐지만 자산 가격과 내수 경제에는 강한 하락 압력이 동시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1997년에서 1998년은 외환 금융위기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 급락으로 수입 물가에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동시에 들어온 복합적인 위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당시 자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입니다. 위기 전 900원 안팎이던 원 달러 환율은 위기 중 한때 2,000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환율 900원에서는 약 9천만 원이지만 1,800원이 되면 원화 환산액은 약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달러가 2배가 된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전에 일부 외화를 보유했던 사람은 원화 기준 구매력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미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간 뒤 달러를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기 전에 보험을 준비하는 것과 사고가 난 뒤 보험을 사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러도 영원한 승자는 아니었습니다. 외환 시장이 안정되고 해외은행들의 차환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달러 부족 문제도 완화됩니다. 이때부터는 달러가 더 오를까? 보다 외화 유동성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있는가? 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다음은 예금입니다. 외환위기가 극심해지면서 한국의 금리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1997년 말 단기금리는 한때 30% 수준까지 올라갔고 1998년 초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18% 안팎까지 올라간 시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높은 금리의 예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장금리는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달러와 주식 사이의 고금리 예금이라는 중요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채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국고채 시장이 잘 발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위기 초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채를 너무 일찍 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고 시장금리가 고점을 지나 내려가기 시작한 뒤에는 우량 채권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당시 채권을 보는 핵심은 침체가 왔으니 국채를 산다 가 아니라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금리가 고점을 지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은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와 대형 헤지펀드인 LTCM 사태까지 이어집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찾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채였습니다. 당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4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장기 제로 쿠폰 국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말 기준으로 이 포지션에는 약 6억 달러 가까운 미실현 세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버핏이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국 국채를 산 것은 아닙니다. 버핏은 당시 이 투자를 금리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매크로 투자로 설명했습니다. 장기 제로 쿠폰 국채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만기에 원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움직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버크셔가 보유한 국채의 평가 가치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금융위기라도 모든 채권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처럼 외환위기로 금리가 급등하는 나라의 채권과 세계 자금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 국채는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볼 때도 단순히 경기 침체니까 채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느 나라의 채권인지, 물가는 어떤지,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환위기니까 국제 금값도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8년 국제 금 가격은 평균 약 294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대였습니다. 당시 국제 투자자들의 안전자금이 금에만 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정부 채권을 선호하는 움직임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금 가격에는 국제 금 가격뿐 아니라 원, 달러 환율도 영향을 줍니다. 국제 금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원화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지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은 국제시장에서 폭등한 자산이라기보다 원화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1980년에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오일 쇼크가 금 자체를 강하게 만들었다면 1997년 한국에서는 환율 효과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은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금과 은을 같은 투자 논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금처럼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산보다는 생산적인 자산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은을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1997년 한 해에 약 1억 1천만 온스를 매입했고 1998년 초까지 약 1억 3천만 온스 가까이 보유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버핏이 본 것은 은의 수급이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었고 산업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시기에 오른 자산이라도 모두 같은 이유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채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당시 회사채 금리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 20% 가까운 금리를 주는 회사채를 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부도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회사가 무너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는 금리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식입니다. 1997년 주식시장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기업 부도와 외국 자금 이탈, 환율 급등, 고금리가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됐고 실업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봅니다. 달러 부족이 완화되고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살아남을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경제 뉴스가 여전히 나빠도 주식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주식이나 살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주가가 이미 90% 떨어졌더라도 투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보다 부채가 적은지, 현금 흐름이 있는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는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 길을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과 토지 가격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금리와 실업, 기업 구조조정, 은행 대출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강제 매도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채가 적고 현금이 충분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는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 남들이 팔아야 할 때 자신은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오히려 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자산이 100억 원이지만 부채가 90억 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산이 30억 원이지만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도 충분합니다. 평상시에는 첫 번째 사람이 훨씬 부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크게 오르면 첫 번째 사람은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좋은 자산을 살 선택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IMF 외환위기에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순서로 돈을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자산마다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시기가 달랐습니다. 이기 전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과 일부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됐습니다. 외환위기가 본격화되자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한 뒤에는 달러를 뒤쫓기보다 예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예금과 신용위험이 낮은 채권의 기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살아남은 우량 기업의 주식이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실물 자산에도 다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과거의 결과를 알고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현재 시장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IMF 위기에 특히 취약했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투자했고, 빚을 많이 사용했고, 짧게 빌린 돈으로 장기 투자를 했으며, 외화 부채에 비해 외화 수입이 부족했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자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버티기 쉬웠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부채가 적었고 유동성이 있었고 한 자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으며 남들이 팔아야 할 때 자신은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방어 자산만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자산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단계가 달라지면 유리한 자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달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구간에서는 예금과 우량 채권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면 주식이 경제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안정되면 부동산과 다른 자산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기회를 잡았던 사람을 단순히 달러를 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부족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위기 전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위기 중에는 강제 매도를 피할 수 있었으며 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했을 때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1997년 한국은 공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수출 산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급했던 문제는 오늘 갚아야 할 달러에 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달러가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과 위기를 버틸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 아니라 나에게 다음 선택을 할 시간을 주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1980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997년에는 레버리지와 외화 유동성 충격을 견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 다 경제가 크게 흔들린 시기였지만 돈이 움직인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올까?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먼저 왜 오는가? 를 보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위기의 어느 단계인가? 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